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팟캐스트는 세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엄청난 뉴스로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기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정치적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단 18개월 안에 최대 3,00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산업적 능력을 갖춘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죠. 게다가 이 정보가 단순한 추측이 아닌 CIA 내부의 전략 분석 문건에서 나온 데이터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더 큽니다.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 내 정보기관에서도 내부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제목이 라이징 누클리어 섀도우 오브 소울, 서울에 부상하는 핵 그림자라는 점이 상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은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닙니다. CIA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력, 산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풀, 심지어 사회적 수용도까지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단순 명료하죠. 한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 핵개발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며 18개월 만에 전 세계 4위의 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네 번째라니 정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보고서에서 명시한 한국은 이미 모든 재료를 갖추었고 단지 정치적 의지만이 남았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핵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정보가 지금, 그리고 어떻게 유출되었는가? 혹시 미국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자립적 핵 능력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한국이 독자 핵전력을 가지면 동북아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쪽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역 동맹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은 이러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한국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대만은 아직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이나 고속증식로 경험이 부족하고 프랑스나 영국은 산업 구조상 대량 생산 체계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민간 원자력 인프라를 군사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술, 정밀기계 가공 능력, 그리고 다층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바탕으로 핵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의 자립화를 이뤄낸 거의 유일한 민주국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신뢰성과 협상력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G7 국가로서 늘 안보 우려를 제기해왔지만 실질적 핵개발 능력은 한국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은 명백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한국이 핵을 가질 경우 북핵 문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중국이 그렇게 쉽게 위협을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명분으로 이 사안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핵 능력은 단순한 억제력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일본 모두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건 대한민국이 단순한 수동적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게임 체인저로 재인식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이 점에서 한국 국민들이 느낄 자긍심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00기, 그리고 18개월. 이 숫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CIA 문건에 따르면 이 수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산업 역량, 에너지 자립도, 고급 원자력 기술, 그리고 물류 생산체계 전환 속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허풍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 기반 예측입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한국은 현재 24기의 상업용 원전을 운영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 후의 연료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고속 원자로 시범 설계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능력까지 갖춘 국가입니다. 이는 대량 생산 체제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조선이 기계의 소재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핵탄두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금속 가공, 마이크로 전자회로 조립, 정밀 냉각 시스템 등은 전부 이미 삼성, 현대중공업, 포스코 같은 민간 대기업에서 상용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죠. 바로 그 부분이 일본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일본 역시 기술 강국이지만 헌법적 제약과 사회적 반핵 정서로 인해 실제 전환 능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비상시 민간 기술을 군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탄두는 단순한 폭탄에 불과하죠. 그런데 한국은 극초단파 제어, 기폭 장치 설계, EMP 차폐 기술 등에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CIA가 3,000기라는 수치를 제시한 건 이런 고도 기술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일부 청취자분들은 한국이 실제로 그 정도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플루토늄 재처리는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미 다수의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 후의 연료가 안전하게 보관 중이며 이론적으로 3,000기 이상 분리 가능한 양을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형 고속로 개발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사용 후 연료에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이나 러시아와 유사한 핵주기 폐쇄형 시스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핵무장 독립성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입니다. 일각에서는 18개월이라는 수치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산업 구조와 비교해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시 상황에서 6개월 만에 K9 자주포 500대를 생산해낸 전례가 있습니다. 동일한 산업 구조에서 원자력 기술만 이식한다면 핵탄두 3,000기 생산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인력 문제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고급 물리학자, 공학자, 화학자 등 다방면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과학고, 카이스트, 서울대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핵심 인재를 수천 명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부분 삼성이 한화의 두산 같은 민간 기업에 포진해 있다는 점도 결정적입니다. 반면 중국은 겉으로는 기술력이 강해 보이지만 여전히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고 산업 기밀 유출과 기술 복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은 정반대로 자체 설계, 자체 생산, 자체 보안이라는 완전한 핵심 기술 내재화를 이뤄낸 국가입니다. 이건 군사적 신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CIA 보고서의 핵심 문장 중 하나를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에 있어 별표 프랑스와 영국을 기술, 생산 속도 면에서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라는 문장이죠. 이건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전략적 국력 재편성의 신호탄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200기 내외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은 냉전 시절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왔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두 나라를 넘어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맞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무장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유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M51 핵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체제 유지에 연간 수조 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트라이던트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 자체적인 재설계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제 막 시작하더라도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인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비용 대비 효율성입니다. 한국은 이미 민군 복합 기술을 바탕으로 자주포, 탄도미사일, 드론, 이성 등 다양한 군사 기술을 자체 개발 및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핵탄두 운반 수단 확보에 있어서도 영국, 프랑스보다 훨씬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현무 미사일 체계는 이미 탄두 중량 8에서 9 톤급까지 확대되고 있어 핵 탑재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은 연료주기 통제 능력에서도 프랑스, 영국보다 유리합니다. 프랑스는 대부분의 우라늄 농축 과정을 EU 공동체와 분담하고 있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핵연료 공급망 재구성에 애를 먹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이후 자체 농축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 외교력 측면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점점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NATO 내에서조차 핵 억제 전략에서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죠. 반면 한국은 비핵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의 안보 협력에서 전략적 중심국으로 부상 중입니다. 즉, 핵 없이도 세계 안보의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만약 핵을 보유한다면 그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기술 체계는 상당 부분 구식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대 기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소형화, 사이버 보안, 전자전 대비 체계에서 한국보다 뒤처져 있죠. 실제로 프랑스는 최근까지도 핵 관련 부품의 디지털화 전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영국은 핵잠수함 건조 지연 사태로 인해 국방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최신 디지털 기반의 핵 운용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이런 기술적 토대는 새로운 핵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최적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수용도입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해졌고, 특히 젊은 세대는 핵 감축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체감도가 높고, 여론조사에서도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의견이 7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실질적 핵 무장 추진에 있어서 정치적 저항이 적다는 것을 뜻하죠.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무장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어려웠던 분위기였지만, 최근엔 여야를 막론하고 조건부 핵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죠. 이는 국가 안보와 자주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세계는 한국의 엄청난 핵무장 잠재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가? 왜 미국, 중국, 일본, 나아가 유엔조차도 이를 경고하거나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은 사실상 국제사회의 전략적 맹점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그 옆에 있는 고도 산업국가, 한국의 잠재력은 철저히 간과했습니다. 일종의 편향된 시선, 그리고 동맹국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계산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북아에서 자신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가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의 독자 핵무장은 통제박 변수로 간주해서 무시하거나 축소 해석해온 것이죠. 그에 따라 CIA조차도 이번 유출 이전까지는 한국의 핵 가능성에 대해 공식 문서나 보고서에서 직접 언급한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북한에 집중한 정보였고, 한국은 핵무장 의도가 없는 비확산 국가로 분류돼 있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술, 산업, 인재, 정치 의지까지 다 갖춘 국가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영향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북한의 핵무장에는 눈을 감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자립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외교,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는 국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기술적 핵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 내 인식 자체를 낮추는 데 일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의 핵 피해국 프레임입니다.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상징성을 활용했고, 그 결과 한국이 군사적으로 핵을 논의하는 것조차 외교적 금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유엔의 한반도 관련 논의에서도 한국의 군사 옵션은 철저히 배제됐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30년 넘게 원자력 기술을 독자 개발하며 기획국가로서 가장 강력한 원자력 기술 집적지로 성장했습니다. 수출형 원전 모델인 APR-1400을 개발해 아랍에미리트 등의 수출까지 성공했고, 이는 원자력 공학과 핵연료주기, 방사능 제어 기술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건 북한과의 공존 속에서 형성된 군사적 긴장감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진 적대국과 비무장지대로 맞서며 실전 배치 수준의 군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안보 상황은 자동적으로 한국 내 핵무장 옵션을 항상 물밑에서 유지하게 만들었죠. 국제사회가 이런 한국의 특수성을 놓친 이유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한국은 착한 동맹국이다. 이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21세기 동북아는 그런 단순 구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 생존을 위해 기술과 의지를 가진 국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그 문턱에 가장 근접해 있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한국 내 엘리트 과학자 커뮤니티의 성향입니다. 한국의 핵공학자들은 국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극한 기술 확보에 대한 집요한 의지를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조용히 쌓아왔고 필요하다면 군사 전환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자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세계가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전략적 착각입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최종 선택권을 갖는다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이제는 국제사회도 한국을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닌 핵 전략의 중심국가로 재인식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이번 CIA 문건 유출을 통해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세계는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잠재적 핵국가가 아니라 별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전략국가 별표임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은 대한민국의 핵개발 잠재력이 단지 정부나 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산업 기반 전체가 핵무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 한화, 두산, 현대중공업 같은 국내 대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 기업들은 군사기술로 전환 가능한 듀얼 유즈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반도체와 나노 소재, 극미세 전자제어 기술을 통해 고성능 기폭장치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핵무기의 소형화와 정밀화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군수 분야에서 현무미사일, 정밀 유도무기, 탄도미사일 엔진 등과 같은 전략 무기들을 자체 설계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재래식 무기에 그치지 않고 핵탄두 탑재 미사일 운반체계로 손쉽게 전환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무기 실전 운용 능력을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 구 두산중공업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압력용기, 핵연료봉 설비, 냉각계통 핵심 부품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체 제작 가능한 기업입니다. 이들은 이미 APR-1400 원전 수출을 통해 국제 기준 이상의 신뢰를 쌓았고, 이는 즉각적으로 군용 고속증식로 개발이나 무기용 플루토늄 추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핵잠수함 관련 기술, 심해 작전 플랫폼, 원자로 모듈 설계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대 초부터 원자력 추진체 기술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뿐 아니라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 기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있다가 아니라 이미 성숙 단계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적 목적에 맞게 전환할 경우 설계부터 생산까지를 불과 수개월 내에 돌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전통 핵강국들이
기존 체제를 유지 업그레이드하는 데 비해 훨씬 빠르고 유연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런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국가 총력체제 구성에서 큰 장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수출국으로서 민관 협력 체계가 매우 강하게 구성되어 있고 방위사업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간의 조정 능력이 탁월합니다. 즉, 비상시에는 민간 산업이 빠르게 국방체계에 편입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중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분명한 우위를 가집니다. 중국은 대부분이 국영기업 중심이라 기술 혁신과 민간 유연성이 떨어지고, 일본은 군수 분야 자체가 헌법상 제한되어 있어 민간 기술의 군사 전환이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구조를 통해 고도의 통합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한국은 왜 아직 핵무장을 하지 않았는가? 답은 단 하나입니다. 정치적 선택의 문제일 뿐, 기술적, 산업적 준비는 이미 완료되었다. CIA 보고서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핵무장을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외부가 간과한 가장 큰 맹점이었던 겁니다. 이번 CIA 기밀 문건 유출로 가장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바로 미국 국방부, 즉 펜타곤입니다. 특히 문건에 명시된 별표 한국은 정치적 결단만 있다면 18개월 내 3,000기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 별표는 문구는 미국 전략안보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공식적으로는 침묵. 둘째, 비공식적으로는 강한 경계와 분열입니다. 특히 펜타곤 내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해구산의 설득력, 동맹의 방향성에 대한 회의론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워싱턴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동맹국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CIA 문건 유출은 단순히 기술적 사실을 넘어서 한국이 필요시 미국의 통제 밖에서 독자적 핵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펜타곤 내부의 전략분석국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준임계 단계가 아닌 사실상 임계 단계로 상향평가했다는 비공식 분석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기술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식은 미국의 핵전략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 핵능력을 행사할 경우 미국은 기존의 핵우산 체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선택은 일본, 대만, 심지어 호주에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은 이것을 별표 누클리어 도미노 이펙트인 인도퍼시픽 별표라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부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전통적 동맹주의자들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동맹 이탈로 보고 강력히 반대하지만, 현실주의 전략가들, 특히 아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핵을 보유함으로써 오히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CIA 동아시아 분석관이었던 마이클 설리번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전략적 파트너로서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기술력과 민주적 통제를 모두 갖춘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준핵보유국이다. 이는 펜타곤 내부에서 점점 주류로 떠오르는 시각입니다. 한편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입지 약화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그동안 미국은 해구산을 빌미로 전술 핵무기 재배치, 정보 공유, 작전 통제권 유지 등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해왔는데, 한국이 독자 핵능력을 확보할 경우 이 모든 구조가 재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와 맞물리면 동맹 구조 자체가 재구성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군수산업 복합체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무장을 추진할 경우 미국산 핵 관련 기술의 부품이 전술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무, 레이더 체계 등에서 미국과 유럽 제품을 제치고 수출 경쟁에서 승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경계하고 있는 이중적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가깝지만 위협적일 수 있는 동맹, 이것이 펜타곤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바라보는 솔직한 속내일 겁니다. 결국 펜타곤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한국의 핵무장이라는 기술적 이슈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곧 동맹의 미래, 아시아 전략의 균형, 글로벌 핵비 확산 체계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정치적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워싱턴은 조용하지만 그 내부는 격렬한 전략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기술과 산업, 민주주의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피보호국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스스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당사국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두 국가, 중국과 러시아의 시선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들여다볼 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나라는 한국의 핵 능력보다 속도와 실행력에 훨씬 더 깊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 확장 없이도 국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 두 강대국의 전략을 뿌리부터 재조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은 이중적입니다. 겉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한국의 핵 개발에 대비한 군사적, 외교적 시나리오를 가동 중이라는 정보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대만, 일본, 인도태평양 전체에서의 중국 전략이 연쇄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중국 동부 연안의 전략적 불균형입니다. 현재까지는 북핵을 핑계로 미군의 동부가 배치를 견제해왔지만 만약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한다면 이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한국 자체만으로도 중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핵전력의 독립화는 곧 전략 억제력의 자율화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에도 한국을 기술적 하위 국가로 인식해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특정 산업에서만 앞서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핵무장 관련된 기술적 분석이 드러나면서 중국 내부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은 이제 기술 종속국이 아니라 전략 경쟁국이라는 경고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금껏 오만하게 바라봤던 시선을 공식적으로 거둬들인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비확산 체제 유지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지정학적 불안정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 가능성은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NATO 일원도 아니고 미국과도 군사적 간섭 없이 독자적 판단이 가능한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전통적 핵보유국의 틀을 깨는 새로운 유형의 핵강국의 등장입니다. 한국처럼 기술, 산업, 안보 인식, 민주주의 통제력까지 모두 갖춘 국가가 핵을 가지는 경우는 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주장해온 핵독점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균형을 통제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이 게임은 전면 재설정됩니다. 더 이상 북핵을 핑계로 한반도 사안을 간접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안보보다 지정학적 영향력 상실을 더 두려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핵무장을 외교적 카드로 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와는 다릅니다. 정치 선전이 아닌 기술 기반의 실현 가능성, 도발이 아닌 억지력 중심의 현실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과 국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핵무장 논의는 이 두 나라가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이 점이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21세기형 전략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중국이 러시아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한국을 미국의 부속국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갖춘 자율적 강국이 등장했다는 전략적 경고입니다. 한국의 선택 하나가 동북아 전체의 안보 구도, 심지어 유라시아 전략축까지 흔들 수 있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단순히 한국의 핵 개발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립성을 억제하려는 시도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산업도, 국민 여론도 핵 억지력을 준비하고 있고, 이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공개된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심각한 안보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일본은 동북아에서 사실상 유일한 비핵 고립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해국이라는 도덕적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강조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핵무기 금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루토늄 보유량을 가진 비핵 국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민간 재처리 시설을 통해 이미 수십 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식적인 핵무장 논의조차 금기시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핵무장을 시사하거나 추진하게 된다면 일본 내부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덕만으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보수 우파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이미 수차례 자위대의 전술핵 도입, 미일 공동 핵 공유, 심지어 독자 핵 개발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는 다른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제 구조의 군사력 제한, 둘째, 국민 다수의 반핵 정서, 셋째, 정치권 내부의 이념 분열. 이 세 가지는 일본이 핵무장 논의에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 양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외교적 리스크 때문에 일본은 마른 세계에도 실질적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미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핵무장 논의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훨씬 높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죠. 이건 일본과 완전히 다른 정치, 사회 환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일본이 최근 들어 미국과의 핵 공유 모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국 내 핵 개발보다는 미국의 핵우산에보다 밀착하는 전략을 택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걷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외교적 입장입니다. 한국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죠.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은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역사적 피해자 프레임을 더 이상 외교 무기화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핵피해국, 한국은 군사 확장국이라는 구도가 붕괴되면 동북아에서의 도덕적 우위는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택하고도 민주주의, 기술, 안정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일본은 핵을 갖지 않고도 동북아 전략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리더십 경쟁에서 결정적 열세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 언론에서도 이미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핵을 가지면 일본은 고립된다. 한국이 핵무기로 북을 견제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등 불안과 경계가 섞인 논조가 지배적입니다. 한 일본 보수 언론은 한국은 조용히 핵강국이 될 준비를 해왔고 우리는 정치적 눈치만 보며 뒤처졌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동북아 핵 경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촉매였다면 한국의 핵능력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선택의 시계를 시작하게 만든 자극제가 된 겁니다. 중국은 긴장하고 일본은 불안해하며 미국은 당혹스러워하는 지금,
한국은 오히려 가장 유리한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이자 현실입니다. 이번 CIA 보고서 유출 이후 국제사회보다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 내부의 대응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청와대도 국방부도 사실 묵은 혹은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핵개발 관련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언론과 정보망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별표 국가안전보장회의 별표가 이례적으로 2차례나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에는 군, 정보기관, 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회의 주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안이라는 표현이 내부 문건에서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핵무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라고 봐야겠죠. 또한 국방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기무사, ADD, 국방과학연구소, 한미연합사 간의 빈번한 비공식 접촉이 있었고 그 주제가 단순한 안보정세 공유가 아니라 전술핵 운용 시뮬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논의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는 지금 별표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지만 내부 준비는 본격화된 상태 별표라는 복합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 여론의 방향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 3사가 공동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가 한국은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 답변했고 그중 58%는 북핵 대응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여론 흐름입니다. 특히 이 수치가 의미심장한 이유는 40대부터 70대까지 전통적으로 신중한 세대에서도 핵무장 지지 비율이 60%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지지가 아니라 안보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여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몇몇 중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별표 핵공유 혹은 자주적 핵보유 여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별표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발언은 정치 생명을 위협받을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 대한 실용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시대의 변화가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지금은 공개 논의보다는 조용한 준비가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국제사회의 예상을 앞서는 선제적 메시지를 통해 오히려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없어서 안 가진 것이 아니다. 단지 정치적 신뢰와 외교적 여지를 고려해 자제했을 뿐이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선택도 바뀌어야 한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서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대응이 아닙니다. 선택의 구조화, 즉 국가적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본격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한 전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21세기 어떤 지위를 지향하느냐에 대한 본질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전략을 짜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자각이 중요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지금 정부 내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핵무장 관련 시나리오의 현실 검토입니다. 한국 사회의 핵무기 인식은 과거 수십 년 동안 비핵 평화주의와 국제규범 수호라는 가치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지형에 진입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고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확장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 해구산에 대한 신뢰는 과거보다 낮아졌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여론의 근본적 전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국민들이 핵무기에 대해 갖고 있던 감정이 공포였다면 이제는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세대,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을 실제 체감하거나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세대에서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뚜렷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감정적 반응이 아닌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적 자각이 존재합니다. 20세기 한국은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분단, 냉전의 피해자로서 존재했지만 21세기에는 기술과 산업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당하기만 했는가라는 질문이 이제는 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의 여론 흐름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핵무기가 불가피한 선택인가 라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핵무장을 통해 가해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자 역할에 머물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긴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결코 극우 민족주의적 반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여론은 이성적이고 실용주의적 흐름 위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정치권도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별표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별표고 응답했습니다. 즉, 국민은 더 이상 핵 고립이라는 등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입니다. 20에서 30대 역시 북한의 핵위협에 실질적 대안을 요구하며 핵무장을 극단이 아닌 옵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지지는 아니지만 외교적 수단이 무력화된다면 핵무기 보유도 검토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50%를 넘긴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는 핵무장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회적 변화를 뜻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인식 변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치심리학자 박재훈 교수는 과거의 한국은 핵 문제에 있어 타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했지만 이제는 우선 우리 입장을 먼저 고민하자는 태도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자주국방, 국익 우선주의라는 오래된 화두가 이제야 현실 정치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흐름은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만으로 안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전략가들에게도 한국이 언제까지 핵을 보류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이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조차도 한국의 여론을 무시한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CIA의 보고서 유출과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이 공개된 이후 가장 빠르고 거칠게 반응한 곳은 예상대로 북한, 평양 당국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직후 별표 남조선은 위선적인 평화 타령 속의 핵강국이 되려는 침략 국가 별표라고 규정했고 국방성 대변인은 직접 별표 우리가 아닌 남조선이야말로 진정한 핵위협 별표이라고 언급하며 도발적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만이 핵을 가진 유일한 한반도 행위자로서 전략적 협상력을 유지해왔는데 한국이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북한의 핵카드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위협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 전략적 충격은 작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30년 넘게 우리만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못한다는 논리로 내부 단결과 대외 협박을 동시에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보다 훨씬 빠르고 대량으로 핵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이 드러나자 북한은 스스로의 전략적 위치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은 즉각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도발 프레임 전환에 착수했습니다. 남조선은 민족 배신자, 외세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이제는 침략적 핵국가로 진화 중이라는 식의 선전을 퍼붓고 있죠. 이는 전형적인 북한식 역공심리전,
즉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를 더 위험한 존재로 부각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이번엔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처럼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가 아니라 국제법과 규범을 지키며 정당한 국가 주권 내에서 핵무장 가능성을 논의하는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자국의 생존을 위한 자율적 선택을 검토하는 것과 독재 국가가 몰래 핵을 개발하는 것 사이엔 국제사회 인식의 차원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출된 CIA 문건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 검증된 원자력 투명성, 국제 규범에 대한 존중이 반복적으로 강조됐고, 이는 북한과 근본적으로 대조되는 점입니다. 그러니 북한이 아무리 남조선이 더 위험하다고 외쳐도 국제사회는 그 프레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북한 내부의 반응입니다. 대외 선전은 강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전략적 우위가 사라진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탈북한 고위 간부 출신 A씨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핵카드로 협상이 통하지 않는다는 냉소적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북한은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핵위협을 더욱 증폭시켜 한국을 억제하려는 전통적 방식, 둘째는 한국과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지기 전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얻어내려는 시간 벌기 전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이 두 시나리오 모두 무력화된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프레임도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남한은 갖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우산만 존재했기 때문에 북한만 비핵화하면 된다는 논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남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림으로써 북한의 기존 협상 레버리지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CIA 기밀 보고서의 유출 이후 반응을 보인 것은 강대국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세안과 유엔 또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동북아 비핵화 원칙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정치적 잠재력 앞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별표 18개월 내 3,000기 생산 가능 별표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비핵 국제체제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파괴적 변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아세안 내에서는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여파는 동남아에도 밀려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핵에너지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연구 중이며 한 국가가 자위 목적의 핵 개발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비밀리에 무기를 개발하거나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IAEA의 규정과 국제비확산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왔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무장 가능성도 철저히 주권적 권리와 방어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어떤 경우에도 핵무장은 막아야 한다는 고전적 입장을 고수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별표 민주주의, 기술력, 투명한 통제를 갖춘 국가가 스스로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별표는 현실주의적인 시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IAEA 내부 일부 고위 인사들은 비공식적으로 별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핵무기를 필요시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별표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기존의 금지 체계가 아닌 신뢰 가능한 국가 간의 핵억제 공동관리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내에서는 복잡한 반응이 엿보입니다.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처럼 기술 인프라가 있는 국가는 한국의 상황의 이해와 동조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는 별표 우리도 국가 안보를 위해 전략 자율성을 검토해야 한다. 별표는 입장을 암묵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촉발한 핵무장 가능성 논의가 아시아 전체에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이를 반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엔 비확산 체제를 이끌어온 서방권의 일부 국가들은 질서의 이탈을 경고하고 있으며 한국이 선례가 되면 일본, 호주, 인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핵 보유국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이미 사실상 보유국 수준의 억제력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통적 비확산 논리를 무력화하는 요소이며 유엔과 아세안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금지만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고 책임있는 핵능력 보유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 틀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누구일까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민주적 통제 시스템, 국제법 준수,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한 실질적 기여까지 고려한다면 그 답은 바로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한국의 독자적 핵능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엔 더 민감한 영역, 즉 미국과의 실제 관계를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과연 미국은 이번 상황을 사전에 몰랐을까? 혹은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한미 간의 전략적 합의 혹은 묵시적 공조하에 이루어진 것일 수는 없을까? 그 가설은 결코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일본, 이스라엘, 인도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들이 핵무장 수준의 억제력을 갖추도록 묵인하거나 기술적, 외교적으로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미국의 암묵적 동의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국제사회에 공공연한 사실이죠.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기류가 읽힙니다. 2015년 개정된 별표 한미 원자력 협정 별표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한 구조입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이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철저히 제한당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연구의 개발 실험 측면에서 자율성이 상당히 확대되었고 이는 사실상 핵무장 사전 역량 구축을 허용한 셈입니다. 또한 미국은 CIA 보고서의 존재와 유출 경로를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유출자 추적과 강경 반응이 있었을 테지만 이번엔 오히려 침묵이 전략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실제로 이 보고서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고, 둘째, 이 유출 자체가 미국의 전략적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런 유연한 태도를 취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전략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중심 전선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동북아 지역입니다. 한국이 핵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중국과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대리 억제력, 델러게이트 디테런스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년간 미국 방산업체들이 한국과의 공동개발 이전 계약을 유독 확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극초음속 무기, 지하 벙커 타격용 미사일, 첨단 전자전 시스템 등은 전부 핵 탑재와 관련된 기술 인프라와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방산 수출일까요? 아니면 핵을 제외한 나머지 퍼즐을 미국이 한국에 넘긴 것일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선택할 경우 이는 한미 동맹의 기존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자율적으로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존재 이유, 미 해구산의 신뢰성, 아시아 내 미국 중심의 안보 네트워크가 모두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협력과 견제 사이에서 복합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적 지원과 묵인,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 핵무장 불가 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움직임을 일정한 레드라인 내에 묶어두려는 전략입니다. 즉, 별표 너희가 준비는 하되 실행은 내 허락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별표는 이중적 메시지를 한국에 보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 미묘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국의 그림자에 가려 독자 판단을 유보할 것인지 아니면 별표 자율적 핵 억제력 확보는 곧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선택 별표이라는 반전적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국가 전략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독자적 핵 억제력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처럼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외교 노선 선택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자주성, 국제적 위상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딜레마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 해구산에 계속 의존할 경우 비용 부담이 적고 국제사회의 반발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명확합니다. 반면 독자 핵억제력을 선택할 경우 전술적 자율성과 국제 협상력은 커지지만 외교적 충돌과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절대적 보호자였고 한국은 전략적 결정에서 종속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기술력, 경제력, 정보력, 국방력 모든 면에서 G7 국가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닌 중추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의존이 아닌 선택 가능한 동맹의 관계로 진화할 시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핵억제력은 단지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 주권의 상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대어왔지만 그 체계는 점점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간 철군 이후 미국이 내국 우선주의에 따라 동맹을 선택적으로 보호한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안보를 타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확산되고 있죠. 또 하나 핵심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대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아시아 개입 능력은 제약받고 있으며 미국 내부에서는 더 이상 해외에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고립주의적 정서가 팽배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즉, 별표 자율은 곧 협력의 기반 별표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논리를 채택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NATO 회원국이지만 자국 핵무장을 통해 미국과는 대등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독자적인 억제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 안보 구도에서 독보적인 전략적 이상을 확보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장이 미국과의 결별이 아니라 전략 대등성을 구축하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서울이 아직도 주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국제사회의 비판, 중국과 일본의 반발, 내부 이념 갈등, 경제 보복 우려 이 모든 복합 요인이 결정의 발목을 잡고 있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결코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서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를 만들기 쉬운 국가입니다. 기술, 자본, 인재, 인프라, 제도, 여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더 이상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서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오직 대한민국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 없이도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우리는 미국과 함께라면 더 멀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자기결정권, 곧 독자 억제력 확보라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논의 마지막 주제로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비핵국가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정의될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필요시에는 세계 4위 규모의 핵전력을 18개월 만에 구축할 수 있는 기술국가,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비핵국가로 신뢰받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이 양면성은 대한민국을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적 존재감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전략적 양면성 별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은 완비된 상태.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자국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핵보유국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핵강국 모델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21세기 지정학에서 차별화된 전략적 존재로 떠오르는 근거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이 이러한 전략적 지위를 오직 평화적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통해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적 모험주의, 불법적 개발, 국제규범의 파괴가 아닌
정당한 에너지 기술 개발과 법률적 투명성, 민주주의적 통제 속에서 이룬 비약적인 진화. 이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국의 조건이죠. 게다가 한국은 이 양면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별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신뢰 별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식 모호 전략이나 북한식 도발 전략과 달리 한국은 핵을 보유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질서와 협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국가로 분류됩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바라보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핵을 보유할 것인가? 가 아니라 한국이 그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즉, 핵무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능력을 가진 국가가 어떤 철학과 책임감으로 국제정치를 주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택권을 쥐고 있는 셈이죠. 대한민국은 이 제3가지 전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핵 억제력 없이도 국제 신뢰를 지탱하는 도덕적 강국, 필요시 핵무장을 통해 군사적 자주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강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구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질서 재편 국가.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두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전도 존재합니다. 일본의 견제, 중국의 압박, 미국과의 복잡한 동맹 관리, 그리고 국내 정치권의 이념적 충돌. 그러나 그 어떤 도전도 자신의 힘으로 세계 질서에 발언할 수 있는 전략국가의 책임과 가능성을 줄이지 못합니다. 그 힘은 이미 기술과 산업, 국민적 의지 위에서 현실로 성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15개 주제에서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갖지 않아도 핵강국이며 갖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책임있고 안정적인 핵강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전략 가치이며 21세기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가 주목해야 할 미래의 질서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준비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고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